1970년대 뉴기니의 한 해변,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는 그곳에서 말이죠. 현지의 정치가인 얄리가 진화 생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아, 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네, 왜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을 발전시켜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까?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떠날 지식의 여정, 그 거대한 출발점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무거운 질문이잖아요. 사실 이 거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그 학계나 제국주의 열강들이 내놓은 대답은 지독하게 폭력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논리였죠. 과거에는 대륙 간의 경제적, 군사적 격차를 그냥 유전학적이고 생물학적 우월성의 차이라고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뭐 골상학 같은 유사과학 동원에서 두개골 크기를 잰다거나. 네. 게다가 이른바 백인의 의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선천적 지능이나 도덕성이 더 우월하다는 편견을 정당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건 그냥 우리가 원래 똑똑하게 태어나서 그래. 뭐 이런 정말 오만한 논리였죠. 그렇죠. 그런데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그에 져서 총균쇠를 통해서 이 편견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었어요. 생물학적 차이와는 철저히 무관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거대한 태제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불평등은 선천적 지능이나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지리적 운, 그리고 대륙의 축 때문이라는 거죠. 지리적 운, 그러니까 약 1만 3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인류가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갈 때 말이죠. 네, 그때 모든 인류의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륙마다 주어진 환경적 조건, 즉 인류가 연극을 펼칠 무대가 애초에 달랐던 겁니다. 아, 연극 무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동서횡단 고속도로로, 그리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험난한 남북종단 장애물 가리기 코스로 머릿속에 시각화해봤어요. 동서횡단 고속도로. 그거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유라시아 대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니까 위도가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위도가 같다는 건 기후도 비슷하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위도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거든요. 계절의 변화, 낮의 길이, 강수량 등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씨앗 입장에서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아무리 멀리 이동해도 자신이 자라던 고향이랑 환경이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 동서축 덕분에 특정 지역, 예를 들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된 식물이나 가축화된 동물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은 상황이 완전 다르잖아요. 위도가 급격히 변하니까요. 네, 멕시코에서 자라던 옥수수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푹푹 찌는 열대우림을 지나고 건조한 사막을 건너고 다시 온대 기후를 거쳐야 하니까요. 와, 진짜 식물이나 가축이 확산되는 걸 가로막는 거대한 생태적 장벽이 존재했던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애초에 그 고속도로에 올려놓을 화물의 양 자체도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격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명확해지거든요. 화물량의 격차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인류 역사상 가축화 후보군이 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72종이 유라시아 대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소, 돼지, 양, 말 같은 동물들이죠. 아, 72종이나요? 네,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씨알이 굵은 56종의 야생 벽과 식물 중에서 무려 33종이 유라시아 본토에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와, 절반이 넘네요. 그럼 아메리카 대륙은 어땠어요?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의 대형 가축은 안데스 산맥의 라마와 알파카가 전부였습니다. 원주민들이 수레나 쟁기를 발명하고 싶었어도 그걸 끌어줄 거대한 동력원 자체가 자연계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 진짜 출발선부터가 완전 불공평했네요. 좋습니다. 유라시아가 지리적 출발선에서 엄청난 보너스를 받았다는 건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 농업이 발달하고 잉여 식량이 생기니까 인구가 폭발하고 남는 인력이 무기를 만들고 국가를 세운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텐데요. 어떤 의문이시죠? 역사를 바꾼 게 오직 위도나 기후 같은 환경뿐이라면 인간은 그냥 환경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체스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간의 주체성 문제죠. 네, 만약 이 지리적 운이라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국주의 열강들이 저지른 끔찍한 식민지배나 원주민 착취마저도 그냥 이건 지구적 차원의 우연이었어 이러면서 슬쩍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스페인이나 영국이 잔인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여지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인류학과 역사학계가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가장 뼈아프게 비판하는 대목이잖아요. 네, 소위 환경 결정론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원주민 출신의 고고학자 마이클 윌콕스나 인류학자 에릭 울프 같은 학자들은 이 프레임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역사를 핏빛으로 물들인 인간의 끔찍한 탐욕과 의도적인 폭력을 교묘하게 은폐한다고 지적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서사 속에서는 유럽인들이 철강을 생산하고 총기를 발명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정치적 결단이 마치 우연한 환경의 혜택을 입은 의도치 않은 정복처럼 묘사되거든요. 진짜 정복자들을 미화하고 피정복민인 원주민들을 가혹한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네요. 네, 그래서 이 역사적 왜곡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바로 1532년의 카하마르카 전투입니다. 카하마르카 전투. 다이아몬드는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불과 168명의 스페인 병력이 수만 명의 잉카 제국군을 무너뜨린 걸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총과 강철, 기마병 덕분이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역사학자 매슈 레스톨의 분석을 비롯해서 최근의 역사적 고증을 보면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실이 달랐다니? 그럼 대체 168명으로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건가요? 총이나 칼이 다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기록은 사실 본국 왕실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과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활약을 부풀린 일종의 자기 PR 문서에 가까웠거든요. 과장이 섞여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잉카 제국 붕괴의 진짜 동력은 뭐였나요? 그 이면에는 기존 잉카 제국의 잔혹한 압제에 불만을 품고 스페인 세력과 결탁한 수십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이 존재했습니다. 황제가 사망하고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참혹한 내전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정치적 분열 상태였죠. 스페인은 바로 이 원주민 집단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권력 투쟁을 철저히 이용하는 외교적 수수를 부린 거군요. 맞습니다. 무기체계의 차이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그 분열에 파고든 인간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그저 총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네요. 자신들의 정치적 독립과 이익을 위해서 스페인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이용하려 했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네. 결국 제국주의 열강과 원주민들은 결코 순수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자원과 권력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투쟁을 벌였던 거죠. 환경은 무대를 세팅했을지 몰라도 그 무대 위에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세운 핵심 동력은 인간의 선택과 주체성이었군요. 네. 인간의 역학관계가 총과 쇠의 이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아몬드가 말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 바로 균은 어떨까요? 사실 잉카 제국이 내전에 빠진 것도 천연두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과학계가 아주 소름 돋는 분자 수준의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2024년이랑 2025년에 걸쳐서 과학저널 네이처 등에 연달아 발표된 고유전학 연구 결과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SK 빌라슬랩 교수와 마르틴 시코라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의 성과인데요. 무려 3만 7천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발굴된 1313구의 고대 인류 유고를 분석했습니다. 1313구요? 와, 데이터량이 엄청나네요? 네. 치아와 뼈의 중심부에서 추출한 405억 개의 DNA 서열을 해독해서 무려 214종의 고대 병원균의 흔적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기념비적인 작업을 해냈죠. 뼈의 DNA를 추적해서 수만 년 전에 바이러스 이동 경로를 그려냈다는 거네요. 진짜 과학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자 수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요? 오랫동안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직후부터 쥐나 해충에 꼬이고 위생이 나빠져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거라고 추정해 왔잖아요. 네. 동물의 병원균이 인간의 세포벽을 뚫고 들어오는 이른바 스피로버, 즉 인수공통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농경이 시작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시작 직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언제 폭발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려면 마치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듯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농경 사회의 규모만으로는 그 돌연변이가 성공할 만큼의 충분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쇠 구멍에 수없이 많은 열쇠를 꽂아봐야 하는데 초기 농경 시대는 아직 인구나 가축 규모가 작아서 그 횟수가 부족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스피로버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정확한 시점은 언제였느냐? 바로 약 6,500년 전이었습니다. 6,500년 전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인류가 단순한 농경을 넘어 수백 수천 마리의 가축을 몰고 다니는 대규모 목축사회로 이행하면서부터였죠. 특히 약 5,000년 전 얌나야 문화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유목민들이 거대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함께 서쪽으로 이동한 그 얌나야 유목민들이요? 네, 고대 유골의 DNA를 분석해 보니 바로 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흑사병의 원인균인 패스트균이나 심한 열병을 일으키는 제규열 병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음이 생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된 겁니다. 와, 이거 저는 일종의 잔혹한 진화적 세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잔혹한 진화적 세금, 표현이 아주 묵직하네요. 인류가 가축화로 잉여 식량과 노동력이라는 엄청난 보너스를 얻긴 했잖아요. 하지만 수천 마리의 동물과 한 텐트에서 살을 부대끼고 그들의 배설물과 섞여 살아야 했던 탓에 끊임없이 바이러스에게 열쇠를 맞춰볼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결국 전염병이라는 영구적인 세금을 내게 된 셈이죠.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며 그 끔찍한 진화적 세금을 낸 유라시아인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유전적인 면역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면역력이 나중에는 무기가 된 거네요. 유럽인들이 훗날 아메리카 대륙에 퍼뜨린 천연도 폭탄은 사실 6,500년 전 유라시아 초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나비 효과였군요. 네, 반면 애초에 가축화할 대형 동물이 없어서 이런 병원균과 접촉할 일조차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전무했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거시적인 역사적 직관으로 제시했던 균의 위력이 분자 수준에서 입증된 겁니다. 지리와 균이 인류 문명의 초기 출발선과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 진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속에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수천 년 전의 초기 출발선과 제국주의 시대의 정복전쟁은 지리와 균이 결정지었다고 쳐요. 네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이유도 과연 위도나 기후 같은 지리 때문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초기 환경의 차이가 어떻게 현대의 부로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제도 경제학의 일침을 들어봐야 합니다. 제도 경제학이요? 네, 다론 아세모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제기하는 강력한 반론이죠. 이들은 근현대 국가의 빈부를 가르는 진정한 척도는 지리가 아니라 바로 제도라고 역설합니다. 제도? 그러니까 institutions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이론이 고대 농업사회로의 전환이나 초기 정복을 설명하는 데는 탁월할지 몰라도 현대 세계의 빈이랑 빈부 격차를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완벽하게 통제된 두 가지 역사적 실험 사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남북한입니다. 남북한. 정말 가장 극적이고 슬픈 비교 사례죠. 네, 한반도는 반만 년 동안 같은 역사, 언어, 기후, 지리적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환경적 조건은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후나 위도의 차이는 거의 없죠. 하지만 38도선을 경계로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포용적 제도를 채택한 남한과 소수 권력자가 모든 부를 독점하는 극단적인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북한의 엄청난 격차를 보세요. 네, 이건 절대 지리적 운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날씨가 조금 더 추워서 경제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두 번째 사례도 매우 극적이잖아요. 미국 애리조나주와 멕시코 소노라주에 걸쳐 있는 쌍둥이 국경도시 노갈레스입니다. 노갈레스.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리, 기후, 풍토병, 심지어 거주민들의 인종적 혈통까지 완벽하게 같은 곳이죠. 네. 그런데 울타리 북쪽의 미국 노갈레스는 평균 수명이 길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립니다. 반면 남쪽 멕시코 노갈레스는 가난과 범죄, 높은 영아 사망률에 시달리죠.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핵심은 바로 인센티브에 있거든요. 아, 인센티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포용적 제도 아래서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특허권이 인정됩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정부가 그것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죠. 다수가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혁신을 장려받습니다. 노력하면 내 것이 된다는 믿음이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군요. 맞습니다. 반면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착취적 제도 아래서는 지배층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대중을 억압하고 부를 쥐어짜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이 등장하면 권력자들의 통제력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며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죠. 아, 과거 유럽의 군주들이 직조공들의 반발을 두려워해 기계 혁신을 금지했던 것처럼요. 여기서 과거의 역사와 현대 경제학이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예, 유럽인들이 지리적 온과 전염병 덕분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정복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달랐습니다. 원주민이 많은 곳에서는 철저히 그들을 쥐어짜는 착취적 제도를 심었고 원주민이 병으로 다 죽어서 땅이 빈 곳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살기 위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포용적 제도를 세운 거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지리는 제도가 뿌리 내리는 초기 과정을 도왔을 뿐 종국적으로 국가를 번영하게 하거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은 제도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득권의 탐욕을 견제하고 포용적 제도를 쟁취해낸 인간의 끝없는 투쟁과 선택이었네요. 네, 지리는 우리가 연극을 할 무대를 깔아주었지만 그 위에서 어떤 내용의 대본을 쓰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갈지는 오롯이 인간의 투쟁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수만 년의 역사와 분자 생물학, 그리고 현대 경제학을 넘나든 이 방대한 지식의 여정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심층탐구 정말 흥미진진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학문을 교차 검증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총균쇠가 세상의 모든 역사적 질문에 답을 주는 완벽한 만능 열쇠는 아닐지 모릅니다. 학계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네, 환경결정론의 한계도 짚어봤고 제도의 중요성도 살펴봤죠.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요? 우리는 타인의 가난이나 기술적 뒤처짐을 볼 때 그것을 그들의 게으름이나 인종력, 유전적 열등함 탓으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과거의 제국주의자들처럼 오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동시에 선진국이나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혜택 역시 우리가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적 운, 즉 우주적 추첨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출발선이 달랐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참 와닿습니다. 정말 겸손해지게 만드네요. 네. 그게 이 지식의 여정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자 생물학이 밝혀낸 균의 파괴력과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어진 착취적 제도가 국가를 어떻게 망치는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볼리비아의 포토시 음관 같은 거대 광산에서 일하던 인디언 노동자의 사망률이 무려 40%에서 75%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이 목숨을 잃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죽음은 단순히 면역력이 없어서 걸린 천연두라는 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전염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었군요. 맞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갱도에서의 가혹한 강제 노역, 은을 정제할 때 맨손으로 만져야 했던 유독물질, 수은 노출, 오염된 식수, 이것들은 철저히 인간의 탐욕이 불을 짜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착취 시스템 때문이었죠. 인간이 만든 제도의 폭력성이 극에 달한 사례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바이러스였을까요?
아니면 탐욕으로 뭉친 인간의 착취적 제도였을까요? 지리적 운명과 인간의 주체성, 그 사이 어디쯤에 인류 역사에 진짜 진실이 숨어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의 거대한 그림자를 넘어 인간이 환경의 한계에 맞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진보를 이끌어 왔는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진정한 지식의 융합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대한 역사와 과학, 경제학을 넘나든 오늘 심층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조건과 불평등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야가 열리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여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